네, 오정근 교수 모십니다. 어서 네, 추석 때 뭐 하셨어요? 뭐 그냥 제사 모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장남이신 네, 모양. 장손이기 때문에. 아, 장손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책임이 막중하시겠는데. 막중하죠. 그럼 오 교수님 댁으로 많이 네, 들어오게. 다들 모여서 이제 제사를 모시고 저는 뭐 1년에 한 2번 설하고 그 추석 때 온 가족이 다 모인다는 게 굉장히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 가족의 가치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근데 요즘은 이제 소위 국가가 가족, 노인의 복양, 아동의 성장에 다 책임지는 시대가 점차되고 있어서 사실은 가족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국가가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점점 제도가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부모님 부양 국가에서 해야 한다는 비중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심지어는 아이들 양육도 정부에서 해야 한다. 무슨 플라톤의 무슨 네. 국가론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갈수록 개인주의에 빠지고 그러면 부모님도 국가에서 복양을 하고 자녀 양육도 국가에서 하니까 나는 뭐 하느냐? 나는 나를 위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 저쪽으로 출산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것이 국가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오히려 가족을 해체시키는 길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 교수님처럼 온 가족이 추석이라고 다 모이고 이런 데서는 그 배우죠 자동적으로. 네, 점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크는 과정에서 어른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지 않고 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른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기 힘든 속에서 부모님들이 한둘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받드는 속에서 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엄청난 문제를 유발합니다. 소황제들이 되는 지금 중국에 그렇잖아요. 최근에 유호크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있는데 유호크들이 BBIP 유호크를 해가지고 BBIP 유호크들은 한 사람이 한 번 오면 보통 미니멈 2천만 원 그래서 한 5천만 원까지 쓰는데 1년에 한국에 한 4번 우리나라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는데 그렇겠습니까? 1년에 한 4번 뭐 시계도 사고 뭐 그냥 사는데 친구들 시계도 뭐 롤렉스 사주고 막 그래 하는데 1년에 보통 4번 정도니까 보통 한 사람이 한 1억에서 5억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공항까지 리무진으로 픽업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국 BBIP 요커들 나이가 20에 30대예요. 말하면 중국에서 소황제로 컸던 아이들이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나만 즐기는 식으로 그렇게 양육이 되었기 때문에 20대 30대 돼서 그런 소비 생활을 하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요커들이 돈을 쓰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슨 문제를 가져오냐면 부자가 3대 안 간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거죠. 근데 결국엔 뭔가 또 반작용이 있겠죠. 아니 그게 이제 부자가 3대 안 간다는 게 옛날에 그 레스트 스로우가 헤드 투 헤드라는 책에서 서양은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가 400년 300년을 가느냐. 예. 한국은 한국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그다음 책 나올 때가 한국 한 36년도 성장하고 있는데 과연 100년쯤 갈 것인지. 왜냐하면 100년을 가면 일단 3대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3대라는 것이 뭐냐? 바로 아이들이 정신 자세를 어떻게 서로가 그런 책을 썼습니까? 그럼요. 그 헤드 투 헤드라는 책인데 한국에 많이 번역되었지만 그 중요한 행간을 한국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헤드 투 헤드죠. 맞습니다. 그 안에 레스터 스로우가 그 책을 글이 썼죠. 나오고 그게 한국 얘기를 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100년을 갈 것인가 이 부분에 주목한다는데 우리 62년부터 경제개발 시작해서 지금 50년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의 이 세들이 중소기업은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공부도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 안 해도 수학도 쉽게 나오고 영어도 쉽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물수능 해야 된다고 그러고 공부도 안 하고 취업도 학교 다 가리고 무작위로 뽑아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딱 그 레스 스로우가 한 20년 전에 책 쓰면서 예언했던 것이 불길하게 적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언제 그 얘기 좀 자세히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국가 경쟁력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뭐 보니까 오늘 이제 발표한 그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 스위스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국 경쟁력을 26위로 작년과 똑같이 했죠. 평가했는데 예컨대 아시아 지역에서 네 마리 용이라고 했던 싱가포르는 세계 2위, 대만은 세계 15위, 심지어 말레이시아도 18위 정도인데 우리가 26위로 전혀 변동이 없고 우리가 그동안에 4대 부문 구조 계획을 해왔는데 1위는 핀란드입니까? 그래도? 1위는 역시 그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입니까? 스위스고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미국, 4위가 독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위가 네덜란드, 6위가 일본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럼 뭐 우리 경쟁국이나 우리가 비교 상대로 삼은 국가 중에서 웬만하면 우리가 꼴등이군요. 꼴등이죠. 지금 사실상. 이제 심지어는 말레이시아란 동남아 국가들 예. 한테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레이시아 옛날에 좀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보다 훨씬 옛날에 영연방 사실 우리로서는 말레이시아를 좀 말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 잘 모르고 그러죠. 그 나라 경제 운영 시스템이 예. 훨씬 더 합리적이고 아주 세련되어 있고 영연방의 그 영향을 받아서 영국식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글로벌 경쟁력 요 지표를 한번 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요건데 우리가 요거 높을수록 나쁜 겁니다. 근데 나쁜 건데 지금 현재 2012년 메달은 19위였거든요. 사실 예. 요보다 훨씬 더 2007년은 11위였어요. 그래서 2012년에 하더라도 19위라서 뭐 우리가 19위였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점점 나빠져가지고 25위 하다가 26위 이렇게 돼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걸 이제 보통 여기 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비판 자료도 내놓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은. 아니다. 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높은 게 나쁜 거니까 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도 부분이 이게 정부 정책 부분이거든요. 예. 정부 규제와 정부 정책 부분. 그 다음에 하나는 노동시장 문제. 예. 이게 이제 83이고. 83위. 예. 그 다음에 전체 조사 대상이 140개국입니다. 예. 그 다음에 140개국에서 금융시장은, 금융은 87위로, 87위. 이런 87위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87위라는 게 현재 작년에 우리가 80위였어요. 예. 근데 7단계 또 내려갔군요. 또 내려갔는데 작년에 80위였을 때 우리나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아프리카 우간다가 81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간다 수준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우간다가 이 랭킹에서 81위예요. 금융 부분이. 그랬군요. 우리가 우간다하고 비슷하다는 게 이 통계였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금년에는 아프리카 우간다는 81위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우리는 87위로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더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금융 계획을 한다고 노동 계획을 한다고 공공부문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게 이번 스위스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경제 환경 이런 거는 좋고요. 지금 이 거시경제 환경은 잠깐 이 표를 좀 더 크게 한번 확대해 보면 좋은데 이 거시경제 환경은 좋은데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거는 굉장히 낮거든.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과연 일단 안정되면 좋은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문제가 디플레 때문에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국가 재정과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가 재정법에 의한 통계를 쓰기 때문에 약간 글로벌 스탠다드 숨겨져 있는 부채는 부채가 반영이 안 되는 반영이 안 되는 어쨌거나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래서 다소 이런 부분은 좀 그렇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걸 두고 과연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금융이 87위밖에 안 되느냐? 아프리카 우간다보다도 그러니까 6단계나 낮으냐 하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 논란의 근거 중에 하나가 스위스에서 똑같은 이제 근데 스위스 IND라고 해가지고요. 국가 경영개발원이라고 거기서 내는 게 있는데 거기서 작년에 우리나라 금융 순위를 33위로 했어요. 근데 그건 이 방법이 좀 약간 다른데 우선 첫째로는 스위스 IMD는 조사 대상국이 61개국이에요. 근데 61개국 중에서 33위니까 중간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그 월드 에코노믹 포럼은 140개국입니다. 140개국에서 87위라는 얘기니까 중간보다 약간 못하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거의 두 기관 다 우리나라가 약간 중간보다 못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경제력이라고 나오는데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입니다. 조금 경쟁력.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조사 방법이 지금 이제 그 금융위원회나 정부에서 반박하는 자료는 세계경제포럼 조사 방법은 CEO들 중심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고객 중심이죠. 그래서 이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그 세계경제포럼은 고객에게 얼마나 서비스를 잘 제공하느냐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고객 CEO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CEO들의
말하자면 설문응답형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사냐면은 114개의 항모에 관해서 전 세계 14,000명을 조사하는데 140개국이니까 한 나라의 평균 한 100명 정도를 조사를 해요. 100명 정도의 그야말로 전문가라고 판단되는 CEO들을 뽑아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조사한 데 비해서 또 IMD는 또 어떻게 하냐? IMD는 금융 부분 조사할 때 금융인을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인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약간 금융 우호적인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월드 에코노믹 포럼 조사는 CEO를 중심 조사하다 보니까 약간 금융에 대해서 내가 돈을 못 빌렸을 경우에 비우호적인 그런 편의가 있을 수가 있죠. 아니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더라도 답변 자체는 나쁠 수는 있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IMD는 약간의 금융 우호적인 편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월드 에코노믹 포럼은 금융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편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IMD는 61개국 중에서 33이고, 월드 에코노믹 포럼은 140개국 중에서 87이니까 그저 우리나라 금융 수준은 중간보다 못하다 이런 정도예요. 한 뭐 전 세계 100 아무리 양보해도 140개국 중에서 한 72 정도, 한 50에서 62건 정도 이렇게 보는 게 아마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 금융 기능을 보면 전혀 뭐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금융은 전부 그래서 뭐 우리가 그걸 반성해야 돼요. 무슨 서민금융이다 다 잘라내고 중소기업 지원금융이다 다 잘라내고 농업금융이다 다 잘라내고 실제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계산에 따라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재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주택도 뭐 다 담보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얘기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무슨 금융 부분을 보면은 우선 첫째로 금융의 소유 구조. 예. 정부가 다 그 절반 이상 좌지우지하고 예. 지배 구조,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예. 내려오죠. 그다음에 규제는 엄청 많죠. 규제는 예. 뭐 등록된 규제만 1,000건이 넘고 비등록 유사행정 규제도 500. 사실 뭐 은행들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지주회사, 예? 예. 지주회사의 무슨 사업부문 비슷하게 좀 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감독원도 독립이 안 돼 있죠. 금융위가 예. 좌지우지하죠. 또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금융이 많습니다. 정치금융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기관이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거의 중위권보다 약간 못하다는 평가가 그대로예요, 그냥.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우간다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사회의 다른 시스템과 상대적 후진성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우간다 사람들은 우리 은행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두 개 IMD와 월드 에코노믹 포럼 두 개를 보니까 대체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한 뭐 50에서 60위권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에 걸맞지 않게 낙후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나쁜 부분이 노동시장이거든요. 예. 이 노동시장 중에서 노사협력 부분은 140개국 중에서 132등이에요. 아, 노동시장 효율성 안에도 안에도 몇 가지 파트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제가 그림을 안 그렸는데 그 질문이 전체가 몇 개라고요? 114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파트에도 몇 개의 질문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노사협력이 잘 되고 있느냐. 이거는 140개 중에서 132등인데 뭐 최근에 한국의 노사관계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혹시 부분은 북한이 우리보다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제가 조사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보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해고의 유연성. 해고가 잘 안 되니까 이것도 뭐 한 115, 117 정도 나왔으니까 해고를 하기 우리나라에 해고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기업이 망해서 하는 그런 경우 아니면 해고가 안 되거든요. 그런 아니 것들이 기업이 망하고 워크아웃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해고를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법원에서 쌍용 자동차였던가요? 네, 그렇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이 망하고 있는데도 해고하지 말라고. 반영이 되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제도 부분인데 제도 부분 잠깐 보면은 이게 이제 69등인데 여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정부의 정책 결정 투명성이 140개국 중에서 123등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를 모르니까 외국 기업들이 한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경제민주화 이러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뭐 규제 부담, 규제가 너무 많아서 97등이다.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알지만 뭐 현대차가 한전부제 뭐 하나 짓는다는데 기업가만 1조 원이 넘게 내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규제 부담. 그다음에 법체계 효율성도 떨어져서 74등. 그러니까 이게 정부 규제의 효율성이나 정책의 투명성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조사가 결과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또 교육 부분에서도 이번에 중요하게 나오는데 교육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그런 높지 괜찮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교육 시스템의 실이 66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우리나라는 그 대학 진학률 이런 게 높거든요. 그래서 괜찮게 나왔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서 교육 시스템은 질이 너무 나쁘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공교육 문제가 이게 대두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4대 부문 구조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국가다는 걸. 근데 지금 이게 소위 우리 정부가 이번에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노동개혁을 했다고 발표하기 전입니다. 지금 이 통계 자체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합의했다고 발표한 내용도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공공부문은 계획했다고 했는데 공공부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공공부문 뭐 공무원연금이 약간 용도 30으로 1년에 뭐 한 2, 3만 원 줄인 거에는 한게 없거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작년에 세월호 사태 재작년에 나면서 국가 개조한다고 그랬는데 개조한 게 별로 없다는 게 이번 다시 한번 이 결과 보면 나타나고 있어서 또 어떤 그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그럼 어떤 부분이 가장 나쁜가 하는 게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 여기에도 이제 보면 정책 불안정성, 비효율적 정부 관료가 1, 2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공부문이죠. 공공부문의 정책 불안정성과 정부 관료들의 비효율성 이것이 1, 2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숫자가 많을수록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노동시장 규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금융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부족한 핵심 능력. 우리나라 핵심 능력이 정말 조직 자체가 핵심이 안 되는 조직이 너무 많죠. 세금 규제의 복잡성도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세금 규제 복잡성, 세율도 세율, 우리나라 법인 세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밌는 게 미흡한 근로윤리 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제가 보기엔 우리 이 조사가 여러 가지 그 뭐 또 좀 바이어스가 있던 지역도 있지만 상당히 우리나라 현실을 잘 드러내주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구조 계획을 해 나가야 할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글로벌 국가 경쟁력이 세계 26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큰 문제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경쟁 국가 중에서는 제일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낮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정말 큰 문제다. 구조 계획을 안 하면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반등하기 힘들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리가 뇌물을 먹는다 만다 해서 쫓겨난 말레이시아보다도 우리가 훨씬 낮은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8위군요. 말레이시아의 정책 결정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말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가 동남아시아라고 해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를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이 과거 영국이 지배하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지도 자체가 우리보다 앞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룩 이스트 팔리시라고 해서 한국을 본따라는 얘기인데 마하티르 때. 예, 마하티르 때 한국을 본따라는데 지금의 한국이 아니고 과거 박정희 때 한국을 본따라는 얘기예요. 그 We don't look east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공개적으로 지금의 한국이 아니다. 저도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무슨 미팅에서 과거 한국을 본따라해서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입었던 재건복 같은 걸 입고 마하티르가요? 그럼요. 입고 공무원들을 한국에 보통 6개월씩 연수를 시킵니다. 새마을중앙연수. 지금 재건복 이러면 아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도 모를 거예요. 김 PD 재건복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 담배 몰라? 그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재건 담배 아시죠? 그럼요. 그 직접 본인이 그 옷을 입고 공무원들을 진두지휘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정책이 룩 이스트 팔리시 동방 정책인데 한국의 과거 박정희 때를 본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보다 경쟁력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국가 경쟁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일관되게 보여주는 건 있어요.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명백히 보여주는데 특히나 노동부문 뭐 이런 것은 뭐 금융부문 이건 정말 노래를 불러도 안 됩니다. 이번에도 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오늘 내일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 해가지고 인수를 그 이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 그 요강들 보면은 벌써 이게 이런 문제에 대한 이 문제 싹수가 놀았습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인터넷 전문은행 그러면 미국의 근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이런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예. IT 전문 업체들이 그 IT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금융을 창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전부 은행들 다 네, 끼어넣었죠. 일단은 왜냐하면 산업자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게다가 산업자본이 아니더라도 61개 대기업 그룹은 안 된다. 이러다니까 뭐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게 전부 이제 은행들이 들어갔거든요. 예. 은행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창조되는 게 아니고 기존 은행의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부수 비슷하고 인터넷 파트로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은행들이 인터넷 뱅킹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일부 IT 기업체들의 자본 참가를 시켜서 분사한 거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인터넷 은행이 아닌 거죠. 지금은 이제 컨벤셔널한 전통적인 금융에서 우리가 세계 87위로 낙후되어 있는데 예. 새로운 금융 보통 전문가들은 10년 이내에 완전히 새로운 금융이 지금의 전통 금융을 대체할 걸로 보거든요. 새로운 금융에서 낙후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금융은 모바일을 쓰기 때문에 한번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쉐어가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예. 만약에 핸드폰을 아이폰을 쓰잖아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계속 아이폰을 쓰게 돼요. 편리하니까. 이걸 다시 스마트 갤럭시로 넘기려면 많은 불편이 따르고 비용이 따르죠. 그것처럼 어떤 종류의 그 허들을 넘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은 그래서 선점이 중요한데 그 임계치까지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태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임계치를 넘어서서 고객을 확보한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예. 예금 대출 이자를 거의 안 받고 수수료를 거의 안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고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다면은 그 임계치를 넘어가지 못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도태하게 되는데 지금 식으로 출발해서 과연 우리가 새로운 금융 시대에 이건 또 완전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건 글로벌이에요. 이게 글로벌 거래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인터넷이 다 글로벌이죠. 네, 글로벌인데 그러면 과연 알리바바나 애플이나 혹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은행에 비해 우리가 이러다가는 아마 알리바바 때 다 뺏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리바바나 애플이 앞으로 이제 전부 그것들이 전부 금융에 진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새로운 금융에서도 더 낙후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이 그저 금융이 됩니다. 꼴등인데 뭐 참, 우리나라 금융위원회하고 당국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핵심적으로 이걸 왜냐면 이제 맨날 회의를 한다는데 슈베트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 요즘 말하는 파괴적 혁신이 따라야 되는데 기존의 틀 속에서 조금 더 편리한 것만 생각하면 그 새로운 금융이 탄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금융위원장이 언제쯤인가 민간인으로 되겠죠. 이때까지 금융위원장은 뭐 모조리 뭐 다 관료 출신들이었으니까 관료 출신에 안 가면 또 관료들이 왕따식에서 쫓아내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게 계획이 안 돼요. 또 정치, 또 국회가 또 관료 출신 아니면 아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관료들이 훨씬 딜하기도 좋고 혼내서 부려먹기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 나으리들은. 그래서 밖에서 정말 강자들이 들어와서 멋지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정치가 생산하는 비효율이고 저 노동이나 금융이 낙후된 저 뒤에는 전부 제가 볼 땐 정치가 구렁이처럼 또아리를 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 때문에 안 돼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정치 계획이 안 되고는 우리 경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큰일입니다. 이 정치 평가는 누가 좀 해주나요? 참 정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무슨 뭐 민주주의 연구소 이런 거 좀 없나요? 우리 한번 나중에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죠. 정치 평가는 민주주의 연구소 한번.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뭐 이렇게 한번 9월을 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은 교수님 모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하나 보시겠습니다. 왜들 쳐다보지? 2, 뭐 묻었나? 3, 기분 나쁘지 않은데? 4, 예쁜 게 다는 아니지. 5,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1, 샀고 2, 카드 어딨지? 3, 집에 놓고 왔나? 4, 그럼 삼성페이로 샥 5. 땡큐 노트 Samsung Galaxy Note 5